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 8살 터울 오빠예요. 사고와 병으로 부모님을 차례로 잃은 저와 오빠.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어린 여동생인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오빠와 저는 여느 어느이보다 더 끈끈한 사이일 수밖에 없죠. 저는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요. 그런데 저희 오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연애를 잘 못하더라고요. 기술 자격증이 있는 대기업 현장직으로 일을 하는데 연봉도 꽤 센 편이고요. 성격도 참 착하고 수더분합니다. 저희 오빠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오빠랑 허심탄회한 얘기도 잘하는데 내색을 크게 안 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오빠랑 대화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예쁜 아이도 있었으면 한다고요. 그래서 오빠도 적극적으로 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소개도 받고 동호회도 나가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동호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 언니의 이름은 서은이고 스피닝 강사를 하다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도 만나 데이트도 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5개월 정도 짧은 만남을 끝으로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오빠는 자기가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으니 좀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준비하니 너무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집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오빠는 이곳을 신혼집으로 바로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승무원 준비생이고 사는 곳은 지방이기 때문에 면접 되면 서울로 올라가곤 했거든요. 만약 승무원에 최종 합격하면 서울 쪽에 집을 구할 생각이었고 그 돈은 오빠가 다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돼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진 오빠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오빠는 이런 얘기를 예비 새언니에게 했고 새언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네는 결혼까지 빠르게 하게 되었고 저는 새언니와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언니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이고 털털해 보여서 저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새언니와 저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면접 준비 스터디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정보도 얻고 면접 준비도 하고요. 보통 저처럼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터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스터디 갔다 온다고 하니 새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잘 놀다 와요. 제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놀다 오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그냥 웃으며 그랬죠. 저 스터디 가요, 언니. 알아요. 말이 스터디지 놀다 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언니. 가서 서로 면접 준비하는 거 봐주고 자소서 첨삭해주고 정보 나누고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매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한마디씩 했던 게. 얼마 뒤 제가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새언니가 충전기 빌리러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니터를 빤히 보더라고요. 자소서 쓰는 거예요?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백날 이거 써봤자 뭐해요? 네? 맨날 이거 고치고 또 고쳐봤자 뭐 하냐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새언니는 또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좋게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하죠. 서류에서 통과가 돼야 면접을 보니까요. 내 보기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비행기 타보면 승무원들 다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외모적으로.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준비하는 건데 잘 모르면서 왜 시비를 거나 싶더라고요. 뭐 항공사 이미지랑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서류도 중요하거든요. 서류 통과가 돼야 면접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내 말은요. 솔직히 서류는 아가씨 충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어 점수도 높고 중국어도 꽤 한다면서요. 수영도 잘하고. 네, 다 준비했죠. 그런데 제 말에 새언니가 막 웃는 거예요. 거 봐요. 서류는 다 됐잖아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 외모가 안 돼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언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가씨, 운동 좀 해요. 얼굴에 필러도 좀 맞고. 내가 보기엔 아가씨 코가 너무 낮아요. 피부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 내가 보기엔 아가씨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한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요. 백날 서류 준비만 하면 뭐해요. 스터디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보다. 그러면서 충전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외모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도 기분 나빴지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을 외모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본인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좀 많이 솔직하고 허물 없이 말하는 성격인가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갈수록 도가 지나쳤어요. 그 후 제가 서류 합격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어보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서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에서 보고 있었죠. 저희 오빠도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새언니가 그걸 보더니 면접할 때 입는 거? 네. 어디 줘봐요. 나도 입어보게. 네? 다른 옷은 방에 있죠? 하면서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다른 블라우스랑 정장 치마를 입고 나오면서 웃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너무 커. 허리가 막 남아. 그러면서 오빠 앞에 서더라고요. 자기야, 이것 봐. 나한테 너무 크지? 자기는 워낙 말랐으니까. 이것 봐. 허리가 남아 돌아서 주먹까지 들어간다니까?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좀 황당한 겁니다. 남의 면접복을 왜 함부로 입는지, 그리고 본인이 더 날씬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새언니 전신 거울 앞에서 면접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나 어때? 내가 더 잘하지? 오히려 내가 가면 한 번에 붙을 것 같아. 저 옆에서 표정 썩어 있으니 오빠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야, 이제 그만 벗어. 왜 명주걸 입고 그래? 뭐 어때서? 입는다고 다 알아? 근데 나 이런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보다는 내가 더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아가씨가 보기엔 어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썩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떠름하게 말했죠. 저기 언니, 그거 제 면접복이거든요. 이제 좀 벗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새언니도 갑자기 정색하며 쳐다보더니 알았다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빠는 입모양으로 저한테 미안해 그러고요.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제 실크 블라우스랑 치마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바닥에 처박아 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들고 나가서 따졌죠. 언니, 입었으면 깨끗하게 벗어놔야죠. 이게 뭐예요? 이거 실크인데. 그러자 새언니 코웃음 치며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요. 빨리 벗어달라길래. 저는 속으로 새언니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큰일이 될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다음날 저는 스터디 모임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오빠는 회식 때문에 늦는다 했고 새언니는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10시 정도가 돼서 새언니가 방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누가 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언니, 술 드셨어요? 야, 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냐? 내가 우스워? 네? 갑자기 저한테 야라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얼굴도 너무 벌겋고 술 냄새도 나고 눈도 풀려 있고 좀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언니?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근데 새언니가 갑자기 옷장 앞에 걸어둔 제 면접 블라우스로 가더니 막 구겨서 패대기 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까짓 거 좀 입었다고. 너 나 야렸지?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 네가 신우이면 다야? 술에 취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남의 면접복을 함부로 입고 바닥에 팽개쳐놓고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따지다니요. 황당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언니, 저기 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안 취했거든? 내가 진짜 그때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너 승무원 될 수 있는 거 맞아? 네가 서울로 가야 이 집에서 나간다며?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너 별로 가능성 없거든?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언니, 술 취했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안 취했다고. 야, 너 같으면 널 뽑아주겠어? 거기 얼마나 예쁜 애들 많은데 너처럼 다리통 굵고 얼굴도 못생긴 애를 뽑아주겠냐고. 말 다 했어요? 다 했다. 어쩔래?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나 싶어 그냥 제가 옷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밖 벤치에 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도 없는데 저런 소리를 대놓고 들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새언니는 나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빠한테 말을 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오빠랑 언니 사이만 보자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저만 나가주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심란하고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이런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방에서 새언니랑 오빠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명주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명주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애야. 왜 길을 자꾸 죽이냐고. 제 얘기 때문에 오빠가 언니에게 따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싸우나 보다 싶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나랑 결혼한 거 맞아? 허구한 날 동생만 싸고 돌 거면 동생하고 계속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해? 솔직히 어떤 여자가 신우이랑 같이 사는 거 반기겠어.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잖아. 그리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명주 취업하면. 취업 퍽이나 되겠다. 승무원이 얼마나 외모 많이 보는데 그 다리통에 그 얼굴에? 너 내 동생 무시하지 마.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그따위로 말해? 내가 남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야. 오빠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어때? 너 안 될 거니까 애초에 접으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 동생 꿈이고 내 동생 원하는 일이야.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말해. 명주가 그렇게 하는데 너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왜 없어? 허구한 날 스터디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그거 다 자기 돈이잖아. 게다가 나중에 취업하면 집까지 구해준다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듣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오빠 돈이지 자기 돈인가요? 집 구해주는 것도 오빠가 이 집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집을 구하겠다 한 겁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일 때문에 저렇게 싸운다고 생각하니 내가 제일 문제인가 싶고요. 저는 안 들어온 척 몰래 다시 나갔죠. 그날 밖에서 몇 시간이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오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문제인가? 내가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원하는 취업은 빨리 안 되고 언니는 눈치 주고 오빠는 나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모든 게 엉망처럼 느껴지고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싶어서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앉아있는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저는 아까 대화 들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다 와간다고만 했습니다. 오빠는 나올 테니까 집 앞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 전에 한 번씩 가서 맥주 마시던 포차가 있었거든요. 저도 내색 안 하고 오랜만에 오빠랑 술 한잔 한다며 둘러 앉았죠. 오빠가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새언니가 혹시 나 없을 때 너한테 안 좋은 소리 잘 하니? 나는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랑 새언니랑 둘이서 집에 있는 일이 많잖아. 아니야, 무슨. 새언니 성격이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좀 막말 아닌 막말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근데 오빠는 언니랑 괜찮아? 솔직한 말로 연애 때 내가 알던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해. 그때는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고 그런 면이 좋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너한테 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풀 죽은 오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어. 걱정 마. 나 새언니랑 괜찮아. 그냥 아직은 같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래. 좀 더 익숙해지면 다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나 이번 면접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잘 되면 어차피 나 서울 갈 거고 그러면 새언니랑 신혼 즐기면서 잘 지내. 솔직히 새언니 입장에서도 나 때문에 신혼 못 즐기는 거니까 싫을 것 같아. 새언니 오빠가 이해해줘.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이 집에서 빠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제가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요. 새언니는 약속이 있다며 일찌감치 나갔더라고요. 새언니도 딱히 일은 안 하는데도 어딜 가는지 맨날 나갔거든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새언니 앞으로 웬 등기가 온 겁니다. 저는 그걸 열어보고 완전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요. 그렇게 심란하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자기 먹을 초밥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아가씨 건 안 샀어요. 면접 코앞이잖아요. 살 좀 빼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먹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받더라고요. 연정아,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경원 씨? 늦는데 맨날 늦어. 아니, 걔도 있어. 쟤는 맨날 집에 붙어 있어. 내가 결혼했는데도 신혼 느낌이 하나도 안 난다. 대놓고 저 들으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지. 뭐 승무원 면접 어쩌고 하는데 내 보기엔 헛물이야. 너 결혼식 때 쟤 봤지? 차라리 내가 가능성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부러 새언니에게 갔습니다. 저기요 언니, 다 들리거든요? 제가 그러던지 말든지 새언니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저는 볼수록 정말 이 사람 양아치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양아치랑 우리 오빠가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초밥을 먹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방금 한 말, 헛물이니 어쩌니 한 거. 못하겠는데? 사과하시라고요. 제 말에 새언니 전화 끊더니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내가 왜? 틀린 말 했어? 저도 열받아서 그랬죠. 너 완전 생 양아치구나. 그 말에 새언니 눈이 돌더라고요.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초밥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미쳤나? 너 뭐라고 했어? 양아치라고. 잘도 속여서 우리 오빠랑 결혼했네. 뭐? 이게 진짜?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머리채 잡힌 채로 그대로 새언니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새언니도 눈 돌아가고 그 길로 완전 육탄전으로 변했습니다. 새언니나 저나 완전 미친 듯이 싸웠어요.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 저도 살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은 없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웠네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싸우는데 어느새 퇴근하고 온 오빠가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왜 이래? 그만해! 겨우 떨어지긴 했는데 제 손에도 새언니 손에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많이 뽑았고 제가 좀 더 때려서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고요. 저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오빠 동생 미쳤어? 내 머리 다 뜯어놨어. 둘 다 왜 이래? 갑자기 밥 먹는데 와서 시비 걸더니 내 머리채 잡았다니까. 머리채는 지가 잡아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손에 있던 한 움큼의 머리 바닥으로 던지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제발 진정 좀 해. 그리고 저는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를 들고 나와 새언니 면상에 집어 던졌죠. 제가 서류를 집어 던지니까 새언니도 욕하고 난리치더라고요. 어디다 집어 던져? 야, 됐고 네 눈으로 쳐봐. 제가 그렇게 고함을 지르자 그 기집애도 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서류를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이걸 왜? 저희 오빠 뭔가 줘보라고 그러고 새언니 안 뺏기려고 그러고 결국 오빠가 서류 뺏어서 보더니 오빠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서류냐고요? 바로 법원에서 날라온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새언니가 스피닝 강사로 일했다는데 그때 유부남 회원이랑 눈 맞았고 아내한테 걸려서 센터에서 개망신 당하고 헤어졌었대요. 그래서 센터도 그만둔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찜찜해서 그 아내분이 또 뒤를 캐보니까 아직까지 만나고 있더랍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남자한테 가방 받고 용돈도 받으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대요. 그런 거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 알고 그 아내분이 집으로 소장을 보낸 겁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만나고 있다는 거였죠. 그걸 보는데 저희 오빠의 동생인 제 눈이 안 돌겠나요? 오빠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새언니 쳐다보고 새언니 아니라고 다 오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하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오해 소리가 나와? 아니야. 이 여자가 개소리 하는 거야. 끝났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었고 그때 다 끝났다고. 여기에 반성 없이 아직까지 만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 안 보여? 아니야. 오해야. 무조건 박박 우기더라고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야, 소장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줄 알아? 어쩐지 직장도 없는 게 맨날 나간다고 했어. 남자 만나러 다닌 거였지? 새언니는 아니 그 기집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오빠한테 잘못했다며 다리 붙잡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오빠는 다리를 확 빼버렸고 그 바람에 새언니는 앞으로 이상하게 자빠졌어요.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자기야, 아니야. 자기 소리도 듣기 싫어. 밖에서 이런 더러운 짓 하고 다녔으면서 집에서는 내 동생한테 난리치고 내가 이거 다 알아볼 거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고 너 절대 용서 안 해. 나 지금 너 보면 열받아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희 오빠 순해 보여도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오빠의 경고에 새언니 울면서 가방 들고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초밥과 넘어진 의자로 난리가 나 있고 오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오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소장을 보여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오빠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따로 조심히 전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엉망이 된 건지 저도 한참이나 오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오빠는 상대방 변호사 측과 통화를 했고 그쪽 아내가 최근까지도 만났다는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 아내분이 말하길 자기는 이제 이혼할 거라며 자기 남편에게 오빠가 상간소송을 하고 싶다면 증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대요.
저희 오빠 정말 찹찹해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내분을 만났고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새언니 그전 센터에서도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송까지 당한 건 처음이지만 그전에도 남자 회원들이랑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어서 센터를 여러 번 옮겼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거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니 그 피해자 아내분도 정말 기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결국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새언니와 그 유부남에게도 다 걸었습니다. 변호사 측 말로는 증거도 확실하고 새언니도 이미 상간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오빠가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자료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 아픔이, 괴로움이 덜해지진 않겠죠. 저는 그 사이에서 안타깝게 2차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일 그렇게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오빠도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던 저도 가슴 아프게 다시 좌절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저희 오빠에게도 좋은 분이 나타나서 오빠가 원하는 가정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나 오빠나 더 행복해지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는다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그만큼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던 시가에서 탈출한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막히고 열불 터지는 시집살이 경험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 시모는 말로만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 아니라 손찌검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나고 그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던 지난날을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회사를 한창 다니고 있을 무렵 엄마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외로움과 서글픔이 똘똘 뭉쳐 찾아왔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직장과 집 밖에 모르며 살았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굴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데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이 컸고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직장은 꼬박꼬박 다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삶의 끈은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죠. 자주 가던 곳이다 보니 나중에는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물론 대화라고 해봤자 날씨 얘기 정도가 다였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를 마치고 그 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해서 밖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창밖에는 한 엄마와 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딸은 조잘거리고 있고 그 엄마는 딸을 따스하게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없이 엄마랑만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삶은 너무 외롭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살면서도 한 번씩 견딜 수 없는 슬픔이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죠. 저는 누가 볼까봐 고개를 파묻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장님이 제 앞으로 초코 케이크 하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 안 시켰는데 단골 서비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다고 그랬죠. 초코 케이크는 맛있었고 저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에게 잘 먹었다고 하며 접시를 가져다 드리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내가 아까 우는 모습을 봤나 보다 싶어서 민망해지더라고요. 아, 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울컥하게 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주신 거예요? 네. 힘들거나 우울할 때 달달한 거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 순간 마음이 좀 징 울리더라고요. 단골이긴 해도 그냥 손님일 뿐인데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사장님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말했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제가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우산이 없으면 자기 걸 쓰고 가라고 주셨어요. 그럼 사장님은 뭐 쓰시게요? 저는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쓰고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만큼 쓰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고 그 우산을 빌려서 나왔어요. 저는 우산을 돌려드리면서 점심때 드시라고 일식 도시락 하나를 사왔습니다. 카페는 혼자 운영하시는 듯 했고 저번에 보니까 식사 시간에 김밥을 드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뭘 이런 것까지 사오냐며 고맙다고 했고 다음번에 커피 공짜로 드릴 테니 꼭 오라고 했죠.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그 사장님과 저는 사장과 손님 이상의 관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풋풋한 연애 스토리일 겁니다. 그 남자와 제가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두고두고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남자를 만난 것을 후회합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사귄 것도 결혼한 것도 후회를 하죠.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고나 할까요?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운영하던 그 카페가 있는 건물이 그 어머님의 소유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남자의 카페 말고도 점포가 여러 개 더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받으셨었죠. 여유가 있는 집이었고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도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를 꼭 안아주기까지 하셨었거든요. 아휴, 예쁘다. 종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종우가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데리고 왔네. 들어오는데 선녀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과찬이세요, 어머니. 온다고 고생했어. 배고프지? 내가 먼저 주문해놨어. 괜찮지? 네, 그럼요.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저를 대하셨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친만큼이나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었다고? 네. 그러면 아버지랑은 연락 끊긴 지 좀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마저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은비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우리 종우랑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는 거잖아. 나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만이라도. 말씀만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한 가족이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종우 앞으로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거기서 살면 되고 혼수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돈 있고 그런 건 제가 하는 게 맞죠. 됐어. 그런 건 네가 잘 들고 있어. 우리 집이 없는 집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나 안쓰럽다고 좋은 시댁과 남편을 보내주시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다니셨고 정기적으로 밥차 봉사활동도 하셨죠. 젊었을 때 큰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솜씨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참 멋지신 분이구나.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어머님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그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었는데 뜯어보니 공사가 꽤 크다고 했어요. 위층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위층은 보험도 안 들어져 있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죠. 당장 한 달 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어머님은 위층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샌 집에서 살기는 힘드니까 일단 해결될 때까지는 본가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합가를 제안하신 거죠. 갑자기 합가를 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니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 싫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님과 이미 잘 지내고 있었고 워낙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편 결혼하고 나면 그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도 됐는데 당분간은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고 곧장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저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희는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잘 갔다 왔니? 네, 어머님 덕분에요. 그래, 배고프지? 벌써 저녁 시간 다 됐네요. 손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부터 해라. 간단한 장은 내가 봐놨으니까.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막 돌아와서 몹시 피곤했기에 그날은 나가서 먹거나 간단히 시켜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선 말 못하고 방에 들어와서야 에휴, 엄마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나가서 먹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주방에 들어갔죠. 어머님은 된장찌개 끓여서 간단히 먹자고 하셨고 저보고 할 줄 아냐고 하셨어요. 엄마랑 살 때도 제가 종종 음식도 만들었기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식사니만큼 날은 진땀 흘려가며 정성껏 만들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드시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시는 겁니다. 아휴, 뭐가 이렇게 짜? 많이 짠가요, 어머니? 네가 먹어봐라. 너 집에서 이렇게 먹었니? 그런데 어머님의 말투에 좀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저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너무 차갑고 싸늘한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음식 타박을 하셨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그렇게 짠지 모르겠더라고요. 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 그럼 안 짜다는 거야? 너는 혀가 없니? 어머님은 너무 거침없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죠. 분명 그전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다정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인상까지 찌푸리며 너무 심하게 말하시니까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남편은 먹어보더니 짜긴 짜네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니 된장찌개를 들고 가서 물을 넣고 다시 끓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제대로 배워온 게 없으니. 저는 그 상황이 전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님이 저한테 타박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 알던 어머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 있어서는 예민하신가 보다. 앞으로는 음식을 짜지 않게 만들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식사 후 저는 어머님 기분도 풀어드릴 겸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가서 선물 사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꽤나 고심해서 고른 명품 가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너는 이게 나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너 내가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알잖아. 근데 이런 색을 골라? 이게 나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네가 보는 안목이 없는 거고 그냥 적당히 고른 거면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가방을 저한테 미시더라고요. 너나 해라. 나는 그런 색 안 맨다. 가방은 특이한 색도 아니고 진한 녹색이었는데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곱깝게 저를 보시면서 도로 갖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드렸는데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투와 행동에 너무 놀랐고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옆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저보고 그냥 자기가 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상황에선 남의 일인 양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심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 나한테 왜 저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가 왜? 너무 차갑게 말하시고 선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온 건데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신가? 엄마가 아파트 누수 문제 때문에 요즘 신경 쓸 게 많거든. 그래서 예민해져 있어서 그러신가 봐. 그래서 그러신 거야? 그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의 낯선 얼굴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 어머님은 또 전날과는 다르게 환히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푹 잤어? 좀 더 자지 그랬어. 네? 그래도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아휴, 밥이야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고. 비행기 오래 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들어가서 잘래? 아니에요, 어머니.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지신 듯 환히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날은 또 제가 알던 어머님처럼 웃으며 대화도 잘하셨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심란했죠. 남편 말대로 어제는 그 누수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셔서 나한테 그러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마치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본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것을요. 본인 기분이 좋으면 저한테 새아가 하시면서 잘해주시고 갑자기 언짢아지거나 수가 틀리시면 표정부터 돌변하셨어요. 저한테는 야라고 하실 때도 많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머님의 기분이 바뀌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저는 어머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머님은 임신 소식 없느냐고 자꾸 물으셨어요. 제가 아직은 없다고 했더니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든 센터를 다니든 뭐라도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또 아이도 천천히 갖고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센터를 다니거나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나 종우 씨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천천히 가진다고? 네. 그리고 회사도 저는 그냥 계속 다니고 싶거든요. 나중에 아이 생기고 나서 사정이 안 되면 그때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머님은 또 웃다가 표정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왜 애를 천천히 가져? 결혼했으면 빨리 낳아야지. 물론 생기면 낳는 거지만 일단은 순리대로.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네? 결혼하면 애부터 가지는 건 당연한데 뭔 순리? 애 안 가지고 어쩌려고? 애 늦게 가지는 건 다 시간 낭비지. 그리고 나중에 네가 애 갖고 싶다 하면 그때는 애가 알아서 턱턱 생긴다니? 하면서 또 미간을 찌푸리며 따지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달라진 모습에 저는 심장부터 쿵쾅거리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은 표정으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근데 아이는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너 말 웃기게 한다? 부부가 상의해서 할 일을 내가 나선다 그거니? 그게 아니라 종우 씨도 아이는 천천히 가졌으면 하거든요. 뭔 헛소리니? 종우는 내 생각이랑 똑같다. 아니요, 저한테 분명히 천천히 가지겠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종우 핑계를 대고 있어? 종우 씨 핑계가 아니라 어디 물어봐? 너 종우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어쩔래?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따지는데 무섭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 종우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어디 두고 봐? 그렇게 어머님은 화가 나서 자리를 뜨셨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부부끼리 상의해서 하겠다고 한 걸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라고 하고 저보고도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죠. 네가 말해봐라. 애 천천히 가지자고 했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으니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말해봐. 내가 분명히 결혼하면 애는 바로 가지라고 했는데 네 와이프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 천천히 가진다고 했어? 아니, 천천히 가진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기면 바로 낳을 건데. 너 그런 소리 안 했지? 예.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종우 씨, 나하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제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탁 하고 때리셨어요. 저는 처음에 머리를 맞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맞은 건가? 얼이 빠져서 멍하게 어머님을 보고 있었죠. 너 왜 없는 말을 하고 난리야?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서 벌써부터 남편 핑계나 대고 너 그렇게 배웠어? 저는 그제야 내가 맞은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자면 할 것이지 어디서? 어머니,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를 때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따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갔고 짐을 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변해버린 어머님을 보며 가뜩이나 이게 맞나 싶었는데 손찌검까지 당하다니 이건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내려왔고 어머님도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그대로 짐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와서 갈 곳은 없었어요. 엄마와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있긴 한데 거기는 결혼하면서 전세를 줬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이모 생각이 났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도 놀라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집에 가자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하긴 그래서 남편과 좀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싸웠다고 집을 나오면 되느냐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방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자고 얼른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 무시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당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계속 더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혼할 거다 라는 문자 한 통만 남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남편을 만나기는 해야 했기에 따로 밖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머님도 같이 나온 거예요. 저는 경악하며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며 안 좋은 습관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예전에 종우 씨도 한 번씩 잘 때렸다고 했습니다. 욱하면 손찌검 하는 게 습관적인 거였는데 나중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고치려고 했대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님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편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더는 못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매달리셨고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나도 한 번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머님 안 볼 거라고 했고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님은 좀 과장될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단호한 행동을 취했으니 어머님도 앞으로는 조심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저 타고 다니라며 차까지 선물해 주신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이미 사서 차키까지 제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도 조심하고 계시기에 그날의 일은 저도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어머님이 친구분과 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왔었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님은 안 계셨고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약 먹고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목이 말라 1층 주방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통화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내려오려고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 거라곤 하나도 없는 거 성격 하나는 순한 것 같아서 결혼 허락했더니 그거 머리 한 대 때렸다고 이혼하겠다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는 게 짐까지 싸들고 나가고 내가 생각 같아선 그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두들겨 패고 싶은 걸 종우가 보고 있어서 참았다. 그래, 나 성질 많이 죽었지. 기억나지? 예전에 종우랑 만나지 말라는데도 종우 만나다가 걸렸던 그 고졸기 집에 내가 그 기집애 집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잡았잖아. 아니, 내가 그때처럼 머리끄덩이 잡은 것도 아니고 머리 한 대 척기로서니 바로 짐 싸들고 나가고. 아휴, 아주 상전이야. 어디 두고 봐. 내가 지금은 참고 있는데 나중에 애만 낳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지가 애 낳고 또 어딜 도망가겠어. 시어머니 말을 똑바로 들어야지. 어디 지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머님과 단둘이 그 집에 있는 것조차도 갑자기 확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제가 올라가는 인기척에 어머님이 급히 나오셨고 저를 보셨어요.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너 있었니? 회사는? 몸이 안 좋아서 반차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 올라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피해서 방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니? 저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고 어머님은 낭패스러운 표정과 함께 웃으며 저를 달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오해가 있었나 본데.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긴.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이러실 거면 왜 결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길들이려고 하시고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으면 그때 두고 보자고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어머님 보시기에 모자란 구석 많은 저 며느리로 맞이해서 어머님 입맛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 너 지금 무슨 말하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어머님 생각대로 그렇게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또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저는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마침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죠. 방에 들어오다가 어머님과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이혼하게? 또 저번처럼 나가게? 내가 뭐 어쨌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줘? 내가 너한테 요즘 얼마나 잘하니? 그런데도 성에 안 차? 어머니, 저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쩌길 바라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눈치만 보고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눈치도 안 보려고 그랬어? 여보, 왜 그래? 저는 도저히 못 참겠는 기분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며느리도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종우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내 아들 결혼 반년도 안 돼서 이혼남이라도 만들겠다고? 그게 대수인가요? 그 말에 어머님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저를 또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겁니다. 저는 시겁했고 어머님은 참는 듯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너는 가만 보면 참 매를 부르는 것 같다. 막말로 너 뭐 볼 거 있니? 부모가 있기래, 돈이 많기래, 직업이 대단하기래. 그런 너를 돈 한 푼 해올 필요 없이 시집 오라고 했다. 너한테 차도 사줬어. 내가 여기서 뭘 더하리? 어머님은 저한테 고함을 지르셨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또 때리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님 정상 아니세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또 때리셨어요.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시면서요. 한 대 맞고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를 때리셨고 그 후 마구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완전 강분한 상태였고 미친 듯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머리며 팔, 몸통이며 닥치는 대로 마구요. 저는 아프기도 아프고 갑작스러운 구타에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좀 말리는 척 하다가 어머님이 나오라고 밀치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밀쳤고 그대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죠. 울면서 경찰서로 달려갔고 가자마자 산발인 상태로 시어머니한테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바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경찰이 시어머니가 때렸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는데 그 증거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맞은 건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나요? 폭행죄로 고소는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이모에게 연락을 했고 제 연락을 받고 이모가 놀라서 달려오셨죠. 시어머니한테 구타당했다는 얘기에 이모도 기함하시면서 그러면 저번에 집 나온 것도 구타당해서 그런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맞다고 했고 이모는 화가 나서 너네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시어머니가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느냐고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자기를 밀치고 도망갔다면서 그래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네가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분명 자기 엄마가 저 때리는 걸 봐놓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비겁하고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싶었죠. 너무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혼 사유는 시모의 폭행 때문이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기에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걸었고 무려 2년여간의 긴 시간 끝에 겨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에 관한 입증이 안 돼서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고 억울함과 상처만 남은 이혼이었죠. 하지만 그런 미친 인간들하고 끝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도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생각도 심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사람들하고 엮였나 싶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전 지인의 추천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도 잘 가야 하는데 지인이 추천한 곳은 의사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에 맞는 처방도 잘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여의사인데 푸근하고 정이 있는 분이라서 병원 상담이지만 그냥 지인한테 털어놓는 기분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동네였기에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어요. 원장님도 제 이야기에 안타까워해주고 진심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이혼 결정하고 잘 끝낸 거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또 홀가분하게 지난 날을 털어놓고 약도 복용하면서 훨씬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담도 종료되고 약도 끊고 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말이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재혼을 한다는 건지. 참 기가 막히고 그 결혼한다는 여자는 이런 걸 다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는지 궁금했고 가능만 하다면 그 여자에게 시모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렇게 전 남편이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게 되었고 상대 여자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 여자네 부모님과도 왕래를 자주 하는지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았더라고요. 넉살 좋게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 여자의 어머님이 다름 아닌 제 상담을 해주셨던 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사진 밑에 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장모님, 제가 결혼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코멘트까지 달았더라고요. 세상이 좁다고 해도 어떻게 전 남편의 예비 장모가 제 주치의였던 정신과 의사라니.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제가 전시모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전시모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믿어주실 테니까요. 남편은 SNS에 웨딩 사진과 더불어 결혼 날짜까지 올려놓았기에 저는 이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식이 있던 날 증거로 쓸 순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찍어두었던 폭행 사진까지 챙겼습니다. 두 번째 폭행이 있던 날 시모가 무자비하게 저를 때렸기 때문에 얼굴과 팔 등에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찍어둔 사진이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먹고 결혼식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두 번째 결혼식이라서 사방팔방 알리기는 쪽팔렸는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식장은 고가의 스몰 웨딩 전문 예식장이었고 생각보다 사람은 많이 왔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입구 직원이 청첩장을 요구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니만큼 청첩장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안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청첩장이 없으면 입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여기 신부 어머님을 불러달라 그분한테 확인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부 어머님이 된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은비씨, 은비씨가 여길 왜? 안녕하셨어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따님 결혼식 전에 꼭 들으셔야 될 일이에요. 그 원장님은 너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저랑 의사와 한자로의 관계로는 만났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딸 결혼식에 나타났으니까요. 그 어머님은 일단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안으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좀 황당하네. 우리 딸 결혼식인 건 어떻게 알았고 여긴 왜 온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원장님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따님 결혼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따님이 결혼할 남자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서방을 안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그 순간 자리를 비운 신부 어머님을 찾으러 온 전시모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너 뭐야? 여기 어떻게 와? 저는 전시모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잘 지내셨죠? 신수가 아주 훤하시네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 생활도 이혼 과정도 참 힘들었는데 어머님은 참 좋아 보이세요. 벌써 2번째 며느리 얻게 되셔서 그런가? 그 말에 전시모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으려는 겁니다. 저를 끌고 나가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 한 번만 더 대봐요.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CCTV도 많고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또 때려보라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원장님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그럼 은비 씨 전 남편이 우리 이서방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원장님은 잘 아시죠?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그 속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는 가방 속에서 사진도 다 꺼냈습니다. 사진까지 보여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상담만 진행했으니까. 결혼 생활이 6개월도 안 되는데 폭행만 2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따님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원장님은 충격으로 입을 못 다물었고 시모는 저보고 미쳤느냐고 여기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며 경비를 부르더라고요. 경비들이 달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거기 있던 하객들이 다 쳐다봤죠. 입구에 있던 전 남편까지도요. 저는 경비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놓쳤고 제 멍 사진들은 바닥에 다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경비한테 끌려 나가면서 외쳤죠. 어머니, 저 2번이나 때리시더니 새 며느리도 때리실 거 아니죠? 천벌 받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벙쪄 있는 전 남편에게도 외쳤습니다. 야, 이종우, 너도 그렇게 살지 마. 너네 엄마가 나 때릴 때 너 모른 척하고 너네 엄마 편만 들었지? 그따위로 살지 마. 너네 엄마보다 네가 더 병신이야. 알아? 저는 그렇게 밖으로 끌려나갔고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최소한 결혼하려는 신부 측에는 다 알렸으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정신과 원장님이셨어요. 좀 보자고 했고 저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장님은 병원 말고 밖에서 보자고 했고 카페에서 보기로 했죠. 어쨌든 제가 딸 결혼식에 깽판을 친 건 맞으니 죄송한 마음도 좀 있긴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그분은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앉았습니다. 왔어요? 네. 그날 경비들한테 끌려갔는데 괜찮았어요? 나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이해합니다. 놀라셨겠죠. 저도 사실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맺힌 게 많아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은비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는 내가 잘 알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건 맞아요. 나한테 따로 알려주던지 했어야죠. 저희 딸도 그날 일로 상처가 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비 씨가 그 사실을 알려준 건 고마워요. 나는 이서방, 아니 이종우도 그 엄마도 그런 사람들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한테는 재혼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것까지 거짓말을 했나요? 서류 떼보면 금방 들통날 일을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도 기가 막혀서. 그날 은비 씨가 그렇게 나가고 결혼식장 쑥대밭했죠. 이종 엄마는 아니라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은비 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내가 은비 씨 주치인데 은비 씨 상태를 모르나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나는 진짜 폭행 사실이 없느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처음엔 절대 아니라더니 나중에는 그냥 가볍게 머리 한 대 친 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파혼했습니다.
딸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데 내가 은비 씨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런 집에 미쳤다고 내 딸을 결혼시켜요? 맞습니다. 피해자는 저 하나로도 좋게요. 그날에는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은비 씨한텐 고마워요. 덕분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사돈 맺는 거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초혼이라고 속인 거 책임 반드시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번잡한 거 싫다고 일가 친척들, 지인들만 모아서 스몰 웨딩 하자더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어쨌든 우리 딸이 진흙탕에 들어갈 뻔한 거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원장님 딸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전 시댁이 저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폭로를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전 남편의 결혼은 물 건너갔고 원장님은 의도적으로 결혼 사실 숨기고 이혼 사유도 숨긴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결혼식 쳐들어가기 전에는 이래도 될까? 원장님이 내 예상과 달리 그럼에도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이 됐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들은 얘긴데 전 시모는 누수가 있었던 아파트 윗집하고도 분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다가 그 집 애기 엄마를 때렸다고 했고 그 엄마가 전 시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CCTV 증거도 있대요. 전 시모는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손부터 나가는 걸 보니 도저히 고쳐지지도 않는 정말 개도 못 줄 버릇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애기 엄마도 절대로 선처 못 해준다고 했다던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은 이제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려고 해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 지내야 될 것 같거든요. 혼자지만 그런 저를 더 잘 보살피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 8살 터울 오빠예요. 사고와 병으로 부모님을 차례로 잃은 저와 오빠.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어린 여동생인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오빠와 저는 여느 어느이보다 더 끈끈한 사이일 수밖에 없죠. 저는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요. 그런데 저희 오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연애를 잘 못하더라고요. 기술 자격증이 있는 대기업 현장직으로 일을 하는데 연봉도 꽤 센 편이고요. 성격도 참 착하고 수더분합니다. 저희 오빠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오빠랑 허심탄회한 얘기도 잘하는데 내색을 크게 안 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오빠랑 대화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예쁜 아이도 있었으면 한다고요. 그래서 오빠도 적극적으로 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소개도 받고 동호회도 나가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동호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 언니의 이름은 서은이고 스피닝 강사를 하다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도 만나 데이트도 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5개월 정도 짧은 만남을 끝으로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오빠는 자기가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으니 좀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준비하니 너무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집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오빠는 이곳을 신혼집으로 바로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승무원 준비생이고 사는 곳은 지방이기 때문에 면접 되면 서울로 올라가곤 했거든요. 만약 승무원에 최종 합격하면 서울 쪽에 집을 구할 생각이었고 그 돈은 오빠가 다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돼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진 오빠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오빠는 이런 얘기를 예비 새언니에게 했고 새언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네는 결혼까지 빠르게 하게 되었고 저는 새언니와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언니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이고 털털해 보여서 저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새언니와 저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면접 준비 스터디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정보도 얻고 면접 준비도 하고요. 보통 저처럼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터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스터디 갔다 온다고 하니 새언니가 그러는 겁니다. 잘 놀다 와요. 제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놀다 오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그냥 웃으며 그랬죠. 저 스터디 가요, 언니. 알아요. 말이 스터디지 놀다 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언니. 가서 서로 면접 준비하는 거 봐주고 자소서 첨삭해주고 정보 나누고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매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한마디씩 했던 게. 얼마 뒤 제가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새언니가 충전기 빌리러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니터를 빤히 보더라고요. 자소서 쓰는 거예요?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백날 이거 써봤자 뭐해요? 네? 맨날 이거 고치고 또 고쳐봤자 뭐 하냐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새언니는 또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좋게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하죠. 서류에서 통과가 돼야 면접을 보니까요. 내 보기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비행기 타보면 승무원들 다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외모적으로.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준비하는 건데 잘 모르면서 왜 시비를 거나 싶더라고요. 뭐 항공사 이미지랑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서류도 중요하거든요. 서류 통과가 돼야 면접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내 말은요. 솔직히 서류는 아가씨 충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어 점수도 높고 중국어도 꽤 한다면서요. 수영도 잘하고. 네, 다 준비했죠. 그런데 제 말에 새언니가 막 웃는 거예요. 거 봐요. 서류는 다 됐잖아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 외모가 안 돼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언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가씨, 운동 좀 해요. 얼굴에 필러도 좀 맞고. 내가 보기엔 아가씨 코가 너무 낮아요. 피부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하세요. 내가 보기엔 아가씨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한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요. 백날 서류 준비만 하면 뭐해요. 스터디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보다. 그러면서 충전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외모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도 기분 나빴지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을 외모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본인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좀 많이 솔직하고 허물 없이 말하는 성격인가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갈수록 도가 지나쳤어요. 그 후 제가 서류 합격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어보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서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에서 보고 있었죠. 저희 오빠도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새언니가 그걸 보더니 면접할 때 입는 거? 네. 어디 줘봐요. 나도 입어보게. 네? 다른 옷은 방에 있죠? 하면서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다른 블라우스랑 정장 치마를 입고 나오면서 웃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너무 커. 허리가 막 남아. 그러면서 오빠 앞에 서더라고요. 자기야, 이것 봐. 나한테 너무 크지? 자기는 워낙 말랐으니까. 이것 봐. 허리가 남아 돌아서 주먹까지 들어간다니까?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좀 황당한 겁니다. 남의 면접복을 왜 함부로 입는지, 그리고 본인이 더 날씬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새언니 전신 거울 앞에서 면접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나 어때? 내가 더 잘하지? 오히려 내가 가면 한 번에 붙을 것 같아. 저 옆에서 표정 썩어 있으니 오빠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야, 이제 그만 벗어. 왜 명주걸 입고 그래? 뭐 어때서? 입는다고 달아? 근데 나 이런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보다는 내가 더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아가씨가 보기엔 어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썩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떨떠름하게 말했죠. 저기 언니, 그거 제 면접복이거든요. 이제 좀 벗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새언니도 갑자기 정색하며 쳐다보더니 알았다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빠는 입모양으로 저한테 미안해 그러고요.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제 실크 블라우스랑 치마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바닥에 처박아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들고 나가서 따졌죠. 언니, 입었으면 깨끗하게 벗어놔야죠. 이게 뭐예요? 이거 실크인데. 그러자 새언니 코웃음 치며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요. 빨리 벗어달라길래. 저는 속으로 새언니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큰일이 될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다음날 저는 스터디 모임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오빠는 회식 때문에 늦는다 했고 새언니는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10시 정도가 돼서 새언니가 방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누가 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언니, 술 드셨어요? 야, 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내가 우스워? 네? 갑자기 저한테 야라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얼굴도 너무 벌겋고 술 냄새도 나고 눈도 풀려있고 좀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언니?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근데 새언니가 갑자기 옷장 앞에 걸어둔 제 면접 블라우스로 가더니 막 구겨서 패대기 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까짓 거 좀 입었다고. 너 나 야렸지?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 네가 신우이면 다야? 술에 취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남의 면접복을 함부로 입고 바닥에 팽개쳐놓고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따지다니요. 황당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언니, 저기 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안 취했거든? 내가 진짜 그때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너 승무원 될 수 있는 거 맞아? 네가 서울로 가야 이 집에서 나간다며?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너 별로 가능성 없거든?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언니, 술 취했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안 취했다고. 야, 너 같으면 널 뽑아주겠어? 거기 얼마나 예쁜 애들 많은데 너처럼 다리통 굵고 얼굴도 못생긴 애를 뽑아주겠냐고. 말 다 했어요? 다 했다. 어쩔래?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술 취한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나 싶어 그냥 제가 옷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밖 벤치에 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도 없는데 저런 소리를 대놓고 들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새언니는 나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빠한테 말을 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오빠랑 언니 사이만 보자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저만 나가주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심란하고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이런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방에서 새언니랑 오빠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명주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명주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애야. 왜 애 길을 자꾸 죽이냐고. 제 얘기 때문에 오빠가 언니에게 따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싸우나 보다 싶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나랑 결혼한 거 맞아? 허구한 날 동생만 싸고 돌 거면 동생하고 계속 살지 뭐하러 나랑 결혼해? 솔직히 어떤 여자가 신우이랑 같이 사는 거 반기겠어. 결혼 전에 다 얘기된 거잖아. 그리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명주 취업하면. 취업 퍽이나 되겠다. 승무원이 얼마나 외모 많이 보는데 그 다리통에 그 얼굴에? 너 내 동생 무시하지 마.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그따위로 말해? 내가 남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야. 오빠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어때? 너 안 될 거니까 애초에 접으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 동생 꿈이고 내 동생 원하는 일이야.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말해. 명주가 그렇게 하는데 너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왜 없어? 허구한 날 스터디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그거 다 자기 돈이잖아. 게다가 나중에 취업하면 집까지 구해준다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듣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오빠 돈이지 자기 돈인가요? 집 구해주는 것도 오빠가 이 집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집을 구하겠다 한 겁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일 때문에 저렇게 싸운다고 생각하니 내가 제일 문제인가 싶고요. 저는 안 들어온 척 몰래 다시 나갔죠. 그날 밖에서 몇 시간이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오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문제인가. 내가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원하는 취업은 빨리 안 되고 언니는 눈치 주고 오빠는 나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모든 게 엉망처럼 느껴지고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싶어서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앉아있는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저는 아까 대화 들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다 와간다고만 했습니다. 오빠는 나올 테니까 집 앞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 전에 한 번씩 가서 맥주 마시던 포차가 있었거든요. 저도 내색 안 하고 오랜만에 오빠랑 술 한잔 한다며 둘러 앉았죠. 오빠가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새언니가 혹시 나 없을 때 너한테 안 좋은 소리 잘하니? 나는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랑 새언니랑 둘이서 집에 있는 일이 많잖아. 아니야, 무슨. 새언니 성격이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좀 막말 아닌 막말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근데 오빠는 언니랑 괜찮아? 솔직한 말로 연애 때 내가 알던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해. 그때는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고 그런 면이 좋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너한테 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풀 죽은 오빠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어. 걱정 마. 나 새언니랑 괜찮아. 그냥 아직은 같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래. 좀 더 익숙해지면 다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나 이번 면접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잘 되면 어차피 나 서울 갈 거고 그러면 새언니랑 신혼 즐기면서 잘 지내. 솔직히 새언니 입장에서도 나 때문에 신혼 못 즐기는 거니까 싫을 것 같아. 새언니 오빠가 이해해줘.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이 집에서 빠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제가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요. 새언니는 약속이 있다며 일찌감치 나갔더라고요. 새언니도 딱히 일은 안 하는데도 어딜 가는지 맨날 나갔거든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새언니 앞으로 웬 등기가 온 겁니다. 저는 그걸 열어보고 완전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요. 그렇게 심란하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자기 먹을 초밥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일부러 아가씨 건 안 샀어요. 면접 코앞이잖아요. 살 좀 빼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먹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받더라고요. 연정아,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경원 씨? 늦는데 맨날 늦어. 아니, 걔도 있어. 쟤는 맨날 집에 붙어 있어. 내가 결혼했는데도 신혼 느낌이 하나도 안 난다. 대놓고 저 들으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지. 뭐 숙모원 면접 어쩌고 하는데 내 보기엔 헛물이야. 너 결혼식 때 쟤 봤지? 차라리 내가 가능성 있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부러 새언니에게 갔습니다. 저기요 언니, 다 들리거든요? 제가 그러던지 말든지 새언니는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저는 볼수록 정말 이 사람 양아치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양아치랑 우리 오빠가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초밥을 먹는 겁니다. 사과하세요. 방금 한 말, 헛물이니 어쩌니 한 거. 못하겠는데? 사과하시라고요. 제 말에 새언니 전화 끊더니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내가 왜? 틀린 말 했어? 저도 열받아서 그랬죠. 너 완전 생 양아치구나. 그 말에 새언니 눈이 돌더라고요.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초밥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미쳤나? 너 뭐라고 했어? 양아치라고. 잘도 속여서 우리 오빠랑 결혼했네? 뭐? 이게 진짜?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머리채 잡힌 채로 그대로 새언니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새언니도 눈 돌아가고 그 길로 완전 육탄전으로 변했습니다. 새언니나 저나 완전 미친 듯이 싸웠어요.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 저도 살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은 없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웠네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싸우는데 어느새 퇴근하고 온 오빠가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왜 이래? 그만해! 겨우 떨어지긴 했는데 제 손에도 새언니 손에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많이 뽑았고 제가 좀 더 때려서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고요. 저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오빠 동생 미쳤어? 내 머리 다 뜯어놨어. 둘 다 왜 이래? 갑자기 밥 먹는데 와서 시비 걸더니 내 머리채 잡았다니까? 머리채는 지가 잡아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손에 있던 한 움큼의 머리 바닥으로 던지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제발 진정 좀 해. 그리고 저는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를 들고 나와 새언니 면상에 집어 던졌죠. 제가 서류를 집어 던지니까 새언니도 욕하고 난리치더라고요. 어디다 집어 던져? 야, 됐고 네 눈으로 쳐봐. 제가 그렇게 고함을 지르자 그 기집애도 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서류를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이걸 왜? 저희 오빠 뭔가 줘보라고 그러고 새언니 안 뺏기려고 그러고 결국 오빠가 서류 뺏어서 보더니 오빠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서류냐고요? 바로 법원에서 날라온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새언니가 스피닝 강사로 일했다는데 그때 유부남 회원이랑 눈 맞았고 아내한테 걸려서 센터에서 개망신 당하고 헤어졌었대요. 그래서 센터도 그만둔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찜찜해서 그 아내분이 또 뒤를 캐보니까 아직까지 만나고 있더랍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남자한테 가방 받고 용돈도 받으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대요. 그런 거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 알고 그 아내분이 집으로 소장을 보낸 겁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만나고 있다는 거였죠. 그걸 보는데 저희 오빠의 동생인 제 눈이 안 돌겠나요? 오빠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새언니 쳐다보고 새언니 아니라고 다 오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하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오해 소리가 나와? 아니야. 이 여자가 개소리 하는 거야. 끝났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었고 그때 다 끝났다고. 여기에 반성 없이 아직까지 만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 안 보여? 아니야. 오해야. 무조건 박박 우기더라고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야, 소장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줄 알아? 어쩐지 직장도 없는 게 맨날 나간다고 했어. 남자 만나러 다닌 거였지? 새언니는 아니 그 기집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오빠한테 잘못했다며 다리 붙잡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오빠는 다리를 확 빼버렸고 그 바람에 새언니는 앞으로 이상하게 자빠졌어요.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자기야, 아니야. 자기 소리도 듣기 싫어. 밖에서 이런 더러운 짓 하고 다녔으면서 집에서는 내 동생한테 난리치고 내가 이거 다 알아볼 거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고 너 절대 용서 안 해. 나 지금 너 보면 열받아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희 오빠 순해 보여도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오빠의 경고에 새언니 울면서 가방 들고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초밥과 넘어진 의자로 난리가 나 있고 오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오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소장을 보여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오빠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따로 조심히 전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엉망이 된 건지 저도 한참이나 오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오빠는 상대방 변호사 측과 통화를 했고 그쪽 아내가 최근까지도 만났다는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 아내분이 말하길 자기는 이제 이혼할 거라며 자기 남편에게 오빠가 상간소송을 하고 싶다면 증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대요. 저희 오빠 정말 찹찹해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내분을 만났고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새언니 그전 센터에서도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송까지 당한 건 처음이지만 그전에도 남자 회원들이랑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어서 센터를 여러 번 옮겼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거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니 그 피해자 아내분도 정말 기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 결국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새언니와 그 유부남에게도 다 걸었습니다. 변호사 측 말로는 증거도 확실하고 새언니도 이미 상간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오빠가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자료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 아픔이, 괴로움이 덜해지진 않겠죠. 저는 그 사이에서 안타깝게 2차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일 그렇게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오빠도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던 저도 가슴 아프게 다시 좌절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저희 오빠에게도 좋은 분이 나타나서 오빠가 원하는 가정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나 오빠나 더 행복해지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는다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그만큼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